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아, 예,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셨어요? 네, 목소리는 여전히 허스키 하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빈사의 백조, 이거 어떻게 하나요? 네. 네, 김일희 씨의 별명이라고 이동진 기자와의 회식에서 빈사의 백조, 예? 말 그대로 빈사의 백조예요. 빈사 상태 아시죠? 백조. 이렇게 불면 쓰러질 것 같다는 그런 뜻인데. 그 별명을 부르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별명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술도 좀 잘 드시는 걸로 판명이 됐고요. 노래방에 꼭 같이 가봐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노래방은 별로 안 좋아해서 안 가는데 가끔 뭐 이동진 선배 노래 들으러 가죠. 그 아웃사이더 그 속사포 랩. 예, 예. 그것도 있고 뭐 몇 곡 있잖아요. 되게 이동진 기자는 평상시 때는 약간 벽을 항상 두고 좀 인사를 해도 왜 반가워라고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웃잖아요. 근데 이렇게. 근데 술을 먹으면 되게 편안한 사람이 돼요. 편안한 걸 넘어서 조금 더 나아가시죠. 네, 그렇죠. 네. 마지막 소원을 외치면서 러브샷을 하자고. 김일희 기자님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주량이나 혹은 술 먹었을 때 변하는. 저는 꽤 잘 마셨었고 좋아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주량이 반으로 꺾였어요. 좀 슬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예. 그래도 뭐요? 한때를 풍미했던 사람들은, 예. 자세가 있기 때문에. 뭐 마시는 건 어느 정도 즐거우면 하는데 네. 점점 알코올이 해독되는 그 시간이 다음날에.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빈사의 백조. 이거 만약에 진짜 옛날 별명이라면 정말 이 기자님 두 분이 친하시다는 얘기네요. 만난 지가 오래됐으니까요. 처음 인사를 드린 지가. 처음에는 계속 대단한 작가라고, 대단한 글쟁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나중엔 점점 이상한 얘기로 가더라고요. 비방 쪽으로. 비방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모르는 매력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제 앞에서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고. 적극적이에요, 되게. 술 드시면. 점점 말씀을 들을수록 걱정이 되는데. 예. 제 쪽 진술도 언제 한번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이동진의 실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오늘 대부 영화 할 건데요. 예. 왠가요? 왜냐고요? 예. 뭐 글쎄요. 그 영화사에서 니모 귀엽게 잘하고 갑자기 대부로 가나요? 음악부터. 영화사에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되는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대부의 콜레오네 패밀리도 그 중에 하나라는 확신이 들고.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뭐 조직폭력배나 뭐 마피아를 실제로 살면서 만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네.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우리가 갖고 있는 마피아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적어도 제가 속한 세대나 앞에 한 세대, 뒤에 한 세대 정도는 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영화가 네.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의 대부가 아니었나 싶어서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될 캐릭터 같아서 골랐습니다. 이 시기에 진짜 이랬을까요? 좀 너무 많이 죽이다가 보복해서 죽였더니 또 죽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벤데타라고 하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실제로도 그런 게 있었고 그때 또 마침 30-40년대 이때 네. 사회 혼란기에 이런 갱스터 장르 영화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뭐 스카페이스 그러니까 2번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스카페이스라든지 네. 뭐 공공의 적이라든지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는 얼마 전에 퍼블릭 에너미라는 제목으로 조니 뎁 주연으로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었죠. 네. 리틀 시저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을 사회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미화한다, 네. 멋지게 묘사한다 그래서 뭐 여성단체라든지 뭐 종교단체에서 항의를 하고 그래서 뭐 할리우드에서는 뭐 자정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짧게 유행을 타고 지나간 장르죠. 네. 근데 사실 대부는 7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네. 72년도에 1편이 나오고 74년도에 2편이 나왔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았던 장르의 마지막 걸작 같은 느낌이 있어요. 대부분. 최근에도 가끔은 뭐 아메리칸 갱스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퍼블릭 에너미 같은 영화가 간혹 나오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약간 에필로그 같은 느낌이고 예. 갱스터 장르의 총화, 심장 이러면은 아무래도 다들 대부를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기관총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탄창이 동그랗게 생긴 걸로 이렇게 툭툭 쏴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그 미국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참 많지만 사실 대부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긴 하죠. 아직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아, 그렇겠죠. 예, 대부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뭐 살짝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이 1편에 대해서. 사실 이 1편하고 2편을 분리해서 얘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네. 2편이 1편의 속편인 동시에 1편에서 보여줬던 콜레오네 패밀리의 기원에 관한 얘기를 같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한꺼번에 이야기해 주시죠. 뭐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 대부는 이제 시실리에서 그 동네 폭력배들한테, 그러니까 동네 마피아들한테 가족을 다 잃은 비토 콜레오네라는 소년이 이제 혈혈단신으로 뉴욕으로 건너오게 돼요. 네. 그래서 혼자 이제 자수성가의 길을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가족의 안위를 챙기고 스스로도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탈리아 이민들을 보살피는 대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콜레오네 패밀리라는 조직이 커져가고 그러면서 2세대로 아들 셋을 낳아서 이제 누구에게 이 패밀리를 물려줄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 시점부터 대부 1편이 시작이 되는 네. 거고요. 그래서 그 패밀리의 위기와 뒤에 두 형들보다도 전혀 그 조직을 물려받을 뜻이 없던 셋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할 마이클 콜레오네가 알파치노. 아버지를 잇는 대부가 되는 이야기까지가 1부고, 네. 그다음에 대부 2편은 그러니까 1편에서는 말론 브랜도가 아버지인 비토 콜레오네를 연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미 70대 노인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의 과거, 그 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그 청년 시절을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때 아버지의 전사와 그리고 그 패밀리를 점점 더 큰 기업적 조직으로 전 미국적인 규모로 키워나가는 아들 마이클의 이야기가 교차 편집이 되면서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속편이자 프리퀄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기까지가 대부 2편의 이야기고 대부 3편은 사실은 이제 묶여서 얘기는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화적으로 평가도 많이 떨어졌었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자기 조직을 합법화해서 자기 자식 세대들한테는 위험하지 않은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주려는 늙은 알파치노의 몸부림과 뜻대로 되지 않는 데서 비롯된 비극과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3편을 차지하게 되죠. 시대가 좀 변해서. 네. 저도 이게 마지막 본 게 언제였더라? 여러 번 봤겠죠.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지금 좀 당황했어요. 사실은 대부 줄거리를 물어보시리라고는 생각을 아니 근데 지금 이야기 뭐 장면 떠올랐는데 예. 대부를 못 본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청취자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단 보면 느낀 게 알파치노라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젊을 수 있구나. 좀 그죠? 영화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저렇게 싱싱했었구나. 저런 사람들이 배우들이.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프렌즈라는 시트콤만 해도 예. 뭐 한 8시즌 이런 거 보다가 갑자기 1시즌 보면, 때를 예. 보면은 예. 아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렸었네 막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성형전 뭐 이런 게 보이죠. 아 성형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조금씩 하잖아요. 왜? 약간 뭔가 달라 얼굴 각이. 프렌즈는 진짜 챈들러나 조이나 이런 친구들은 얼굴 선이 계속 시즌마다 바뀌어서 그런 것도 보는 것도 재밌었어요. 살쪘다 빠졌다니까. 네, 그렇죠. 조이랑 챈들러 프렌즈 하면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열심히 봤거든요. 다음에 영화는 아니지만 프렌즈 한번 할까요? 예, 그러면? 예. 아 그래요 그러면. 피비에 대해서. 아 피비를 예. 제일 좋아하세요? 특이했죠. 스멜리 캣. 냄새나는 고양이에 대한 그 곡이라던가. 하여튼 대단한 그때 작가가 몇 명이라더라? 몇십 명이래요. 네, 사실 우리나라 시트콤하고는 제작 환경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트콤 만들어지는 조건을 얘기하면 거기서 다 기절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외국 나가면 다 기절하죠. 우리는 아주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노동집약적인.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일본 가서 라디오 DJ 한다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얼마나 하냐고 언제 하냐 그래서 매일매일 한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래서 매일매일 2시간씩 한다 그랬더니 매일매일 어떻게 하냐고. 딴 일 안 하냐고. 그래서
아니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 해요. 아, 네, 1시간만 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그럼 매일 DJ가 바뀐대요? 그렇죠. 프로그램에? 네, 얼마나 많은 방송이 있고 그거를 탑스타를 갖다가 앉혀서 죄송합니다. 제가 탑스타는 아니지만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아, 예,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셨어요? 네, 목소리는 여전히 허스키하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빈사의 백조 이거 어떻게 하나요? 네. 네, 김일희 씨의 별명이라고 이동진 기자와의 회식에서 빈사의 백조, 예? 말 그대로 빈사의 백조예요. 빈사 상태 아시죠? 백조. 이렇게 불면 쓰러질 것 같다는 그런 뜻인데. 그 별명을 부르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별명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술도 좀 잘 드시는 걸로 판명이 됐고요. 노래방에 꼭 같이 가봐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노래방은 별로 안 좋아해서 안 가는데 가끔 뭐 이동진 선배 노래 들으러 가죠. 그 아웃사이더 그 속사포 랩. 예, 예. 그것도 있고 뭐 몇 곡 있잖아요. 되게 이동진 기자는 평상시 때는 약간 벽을 항상 두고 좀 인사를 해도 왜 반가워라고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웃잖아요. 근데 이렇게. 근데 술을 먹으면 되게 편안한 사람이 돼요. 편안한 걸 넘어서 조금 더 나아가시죠. 네, 그렇죠. 네. 마지막 소원을 외치면서 러브샷을 하자고. 김일희 기자님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주량이나 혹은 술 먹었을 때 변하는. 저는 꽤 잘 마셨었고 좋아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주량이 반으로 꺾였어요. 좀 슬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예. 그래도 뭐요? 한때를 풍미했.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아, 예,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셨어요? 네, 목소리는 여전히 허스키하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빈사의 백조 이거 어떻게 하나요? 네. 네, 김일희 씨의 별명이라고 이동진 기자와의 회식에서 빈사의 백조, 예? 말 그대로 빈사의 백조예요. 빈사 상태 아시죠? 백조. 이렇게 불면 쓰러질 것 같다는 그런 뜻인데. 그 별명을 부르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별명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술도 좀 잘 드시는 걸로 판명이 됐고요. 노래방에 꼭 같이 가봐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노래방은 별로 안 좋아해서 안 가는데 가끔 뭐 이동진 선배 노래 들으러 가죠. 그 아웃사이더 그 속사포 랩. 예, 예. 그것도 있고 뭐 몇 곡 있잖아요. 되게 이동진 기자는 평상시 때는 약간 벽을 항상 두고 좀 인사를 해도 왜 반가워라고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웃잖아요. 근데 이렇게. 근데 술을 먹으면 되게 편안한 사람이 돼요. 편안한 걸 넘어서 조금 더 나아가시죠. 네, 그렇죠. 네. 마지막 소원을 외치면서 러브샷을 하자고. 김일희 기자님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주량이나 혹은 술 먹었을 때 변하는. 저는 꽤 잘 마셨었고 좋아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주량이 반으로 꺾였어요. 좀 슬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예. 그래도 뭐요? 한때를 풍미했던 사람들은, 예. 자세가 있기 때문에. 뭐 마시는 건 어느 정도 즐거우면 하는데 네. 점점 알코올이 해독되는 그 시간이 다음날에.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빈사의 백조. 이거 만약에 진짜 옛날 별명이라면 정말 이 기자님 두 분이 친하시다는 얘기네요. 만난 지가 오래됐으니까요. 처음 인사를 드린 지가. 처음에는 계속 대단한 작가라고, 대단한 글쟁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나중엔 점점 이상한 얘기로 가더라고요. 비방 쪽으로. 비방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모르는 매력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제 앞에서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고. 적극적이에요, 되게. 술 드시면. 점점 말씀을 들을수록 걱정이 되는데. 예. 제 쪽 진술도 언제 한번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이동진의 실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오늘 대부 영화 할 건데요. 예. 왠가요?
왜냐고요? 예. 뭐 글쎄요. 그 영화사에서 니모 귀엽게 잘하고 갑자기 대부로 가나요? 음악부터. 영화사에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되는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대부의 콜레오네 패밀리도 그 중에 하나라는 확신이 들고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뭐 조직폭력배나 뭐 마피아를 실제로 살면서 만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네.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우리가 갖고 있는 마피아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적어도 제가 속한 세대나 앞에 한 세대, 뒤에 한 세대 정도는 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영화가 네.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의 대부가 아니었나 싶어서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될 캐릭터 같아서 골랐습니다. 이 시기에 진짜 이랬을까요? 좀 너무 많이 죽이다가 보복해서 죽였더니 또 죽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아, 그렇죠. 벤데타라고 하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실제로도 그런 게 있었고 그때 또 마침 3, 40년대 이때 네. 사회 혼란기에 이런 갱스터 장르 영화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뭐 스카페이스 가 2번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스카페이스라든지 네. 뭐 공공의 적이라든지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는 얼마 전에 퍼블릭 에너미라는 제목으로 조니 뎁 주연으로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었죠. 네. 리틀 시저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을 사회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미화한다, 네. 멋지게 묘사한다 그래서 뭐 여성단체라든지 뭐 종교단체에서 항의를 하고 그래서 뭐 할리우드에서는 뭐 자정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짧게 유행을 타고 지나간 장르죠. 네. 근데 사실 대부는 7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72년도에 1편이 나오고 74년도에 2편이 나왔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았던 장르에 맞죠. 네. 그러면서 이 세계에서 이 세계는 여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그 평범한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싶었던 꿈은 차단당하는 그런 걸 딱 보여주는 장면이었거든요. 괜찮은 연출인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언제 봐도 참 한 장면 한 장면이 참 훌륭하게 찍혔다고 생각해요. 문 닫더니 둘이 키스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야. 사실은 남자를 좋아하는. 아니 제가 이 토요일마다 할 수 있는 게 이런 깐죽거림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진지해지면 그냥 계속 너무 교육방송 같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재미없게 해서 아니요. 그렇다고 기자님이 웃기고 제가 진지해도 웃겨요. 그런가요? 그때 저번에 하셨죠. 한번 뭐 안경 문신을 해달라 그런가 뭐. 자제하겠습니다. 내시경 성시경. 그 얘기를 하니까 이동진 기자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심한 사람이라고. 계속 하겠습니다. 네네. 이 마이클이 역설적인 캐릭터라는 거는 이제 네. 대부 2편에 가서도 계속이 되는데, 네. 사실은 원래 비토 콜레오네가 마피아의 우두머리가 된 거는, 일부러 권력을 갖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민자 사회에서 이태리계 이민들이 자기 가족이 어떻게든 굶지 않고 살아남고 그리고 착취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인간적인 자존심과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이제 그런 갓파더의 일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랬던 것이 이제 2대째로 넘어오면서 마이클의 세대가 되면은 이제 기업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패밀리가. 원래는 살아남고 품위를 지키려고 했던 건데 어떤 이 기업적인 조직이 되면서 제국을 확장해야 되는 상태가 되니까 뭐 라스베이거스까지 쿠바까지 패밀리의 조직을 확장하지 않으면 지탱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오히려 처음에 이 일의 시작 동기였던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도리어 사랑을 잃게 되고 심지어는 혈육을 살해해야 되는 일도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마이클이 점점 고독해지면서 식구들로부터 멀어지고 이렇게 고독해지면서 어머니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혹시 잃어버린 건 없었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어머니는 그 질문을 단번에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근데 그건 바로 이제
가족을 지키려던 과정에서 가족을 잃게 되는 게 아니었냐는 그런 가슴 아픈 질문이었고, 여기서 아이러니컬한 게 보통 영화에서 시작할 때 주인공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가 끝날 때 많은 걸 갖게 되면 그건 희극이고, 네. 뭘 가진 게 많다가 끝에 가서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비극이잖아요. 네. 대부 같은 영화의 경우에는 많이 갖게 됐는데, 예, 그렇죠. 무소유 상태에서 소유를 한 상태가 됐지만 이제 비극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자본주의 역사를 하나의 가족사로 압축해서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물론 이건 굉장히 직설적인 폭력이지만 자본주의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폭력들이 있잖아요. 네네. 누구나 힘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가 겉보기엔 품위 있는 변호사건, 뭐 정치인이건 간에 어떤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에 그렇게 열광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꾸 팽창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약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쓰고 그러면 환경도 보호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자본주의는 그렇게 되면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낭비를 하고 고갈을 시켜야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어떤 모순 같은 거를 이 가족사를 보면서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의 영화들이 몇 개가 있는데 항상 할리우드에서 고전으로 남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로를 걷는 비극적인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들이 네. 예를 들어서 시민 케인이라든가 네. 시민 케인은 이제 찰스 포스터 케인이라는 자수성가한 언론 재벌의 얘기인데 네. 비슷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위대한 개츠비 같은 영화도 사랑하는 여자 데이지를 얻기 위해서 부와 명성 같은 걸 쌓지만 결국은 이제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고 최근작으로는 아주 훌륭한 영화로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만든 There Will Be Blood라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주연한 영화가 있었어요. 네. 서부 개척 시대의 어떤 이런 자수성가한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머리 안 감고 나오는 예. 굉장히 눅진눅진하게 머리를 하고 보셨어요 영화? 그것도 잠깐 본 것 같아요. 네. 케이블에서? 예예. 근데 그 당시에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안 씻고 그래 저런 게 있었겠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약간.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항상 되게 멋있게 변신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사실 잘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자꾸 변하는 분이죠. 그래서 메소드 연기의 대명사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제가 들었던 건데 섭외를 하려고 찾았는데 없더래요. 어디 시골 나라에 가서 구두 닦기를 하고 있었다는데요. 그러니까 한동안 연기를 안 하고 구두 수선공으로 전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수선공도 아니고 그냥 길에서 그래서 그러고 싶었대요 그냥. 그러다가 다시 컴백했다는 거 보고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뭐 대부에 나오는 영화 음악 뭐 저희가 아까 오프닝 코드로 네. 썼는데 네. 그거 말고 또 추천곡인가요? 예, 이번에는 갱스터들이 나오는 영화긴 한데 갱스터 장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역시 오늘 타란티노 영화 음악이 많이 나오네요. 저수지의 개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보셨어요? 그것도 본 것 같기도 해요. 거기 보면은 제일 무서운 장면이 이제 인질로 잡은 상대방의 귀를 자르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자르는 자체보다 내가 귀를 자를 것이다라는 엄포를 놓고 그걸 기다리게 되는 순간까지가 굉장히 무서운 장면인데 그 장면에 흘렀던 노래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타란티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컸을까요? 아시죠? 뭐 제일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는 비디오 가게 점원을 하면서 수많은 영화들을 배웠다. 거기서 배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자기 카드를 돌려막으면서 첫 영화를 찍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약간 불우했거나 뭐 부모님의 사랑을 좀 덜 받았거나.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으로 컸을 때 이런 감성이 이런 뭐라 그러나 그죠? 표현이나 색감이나 그런 걸 되게 즐기잖아요. 그런 비디오를 많이 봐서?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영화를 보면은 예전 일본 영화서부터 시작해서 뭐 무협 영화, 네, 뭐 B급 미국 슬레이어 뭐 이런 네. 영화들이 막 잡탕이 돼서 들어 있고 그냥 패션 감각이 좋은 사람인 건가? 그렇게 잘 굉장히 유의 정신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Steelers Wheel의 Stuck in the Middle with You 라는 곡입니다. 김혜리 기자님이 새벽에 혹시 잠자기 전에 아닙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자, Steelers Wheel의 Stuck in the Middle with You라는 곡이었습니다. 아, 영화 킬빌에 나온 곡은 아까 나온 거고요. 네, 이건 저수지의 개들. 오늘 타란티노의 영화 음악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우마 서먼이 예. 아주 멋있었죠. 예. 아주 멋있었죠. 예, 생애 최고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좀 싫어요.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아니 좋아요, 멋있고 그런 것도 있거나 색감이 아주 강하고 왜 저러지? 왜 저래야 되나? 물론 뭐 열광하는 이유도 알겠는데 그게 좋을까? 그러니까 타란티노도 작품에 좀 기복이 있는 편인데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킬빌이 볼륨 1과 2로 나눠서 나왔었는데 네. 볼륨 2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만든 영화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촬영 방식이나 구성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기면서 볼 수 있었고 1편은 사실 저도 하도 자극이 강해가지고 제대로 관람을 할 수가 없었는데 킬빌 볼륨 2 같은 거는 되게 오랫동안 이제 다시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구성면에서나. 그런 피 나오고 뭐 이런 대부분은 피가 나오진 않죠. 그냥 쏘면 연기 나고 쓰러지지 뭘. 피가 이제 적잖이 나오기도 하죠. 왜냐면 칼도 쓰기 때문에 나오긴 나오는데 네. 이제 이게 좀 이제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가 좀 영리하다고 생각이 되는 건데 예. 제가 이 영화를 어렸을 때 볼 때 또 한 가지 충격은 이런 거였어요. 엄마 착한 사람은 언제 나와 이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은 다 나쁜 사람이잖아요. 네, 뭐 콜레오네 패밀리도 그렇고 그들이랑 싸우는 다른 마피아들도 그렇고. 근데 어쨌거나 이 갱스터들은 이제 이렇게 서로 총질을 하는 사이에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가 왜 없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영화의 촬영 앵글이나 미장센 같은 걸 보면은 그런 무고한 희생 같은 건 잘 안 보이게 찍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불편함,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마피아 패밀리랑 동일시를 해도 되나라는 불편함을 관객들이 이제 최소한으로 느끼도록 그래서 보는 동안은 몰입을 하게 그렇게 찍어놨어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영화 보면 뭐 슈퍼히어로 영화든 뭐 하여튼 어떤 그 영웅이 나와서 한 사람이 다 해결하는 영화든 총질하는 영화의 특징은 일단 건물 경비원은 다 죽잖아요. 들어가면서 아이디 한 다음에 엘리베이터 누르고 기다리진 않죠. 들어가면서 팡팡팡 하면 걔네도 다 엄마 아빠 자식이고 그렇죠. 가정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약간 당연히 그네들 죽어야지. 그러니까 전혀 거부감이 없다가 갑자기 맞아. 저렇게 다 죽여 왜? 너무 현실성 없는 거 아닌가?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착한 아이였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확실히 아무리 장르 영화라고 해도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어떤 방식으로 찍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독의 어떤 마음 상태나 성향? 태도 같은 게 사실 보이기도 해요. 그거를 이제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기는 힘들죠. 사람을 몇 명 죽였네 뭐 이런 걸 얘기하기 힘들지만 어떻게 찍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잭 블랙 그 킹콩에서도 자기 그 백인 여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잡아갖고 내 백인 여자 아니면 던지잖아요, 걔를. 얼마나 아까워요, 그 예쁜 백인 여자를. 막 집어 던지고 몇백 미터를 날아가서 정말 잔인하게 죽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예쁜 여자들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런 얘기 했어요. 김영석 씨가 했던 건데 킹콩에 가면서 아니잖아 던지다가 딱 보더니 잠깐 생각하는 거죠. 더 이쁜가? 그랬더니 여기 어깨 위에 이렇게 타고 얹어놓은 다음에 막 딱 가다가 아니지 다시 이쪽 어깨에 킵하고 그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았을까. 진짜 킹콩 같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가다가 보고 아니 멈추는 게 너무 웃겨. 킹콩이 톡 생각해 이렇게 왼쪽 보면서 왼쪽 위에 보면서 거기 있어. 예쁜 금발 여자를 좋아하는 우리 큰 우랑우탄이었죠. 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갱스터 영화에서 가령 인물들이 나왔는데 뭐 자기가 어디 이제는 은퇴해서 어디 별장을 사놨다거나 가족들하고 이제 오붓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대사를 하는 갱은 꼭 죽어요. 죽어요, 그죠? 예. 네. 딱 죽이기 좋잖아. 그건 틀림없어요, 진짜. 네. 자, 대부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사실 대부는 파라마운트 제작사에서 그렇게 많이 기대를 했던 영화는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던 영화였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이제 마리오 푸조의 원작 소설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그 코폴라의 영화도 그렇고 대중에게 어필했던 이유는 갱스터 영화지만 예전에 30년대 갱스터 영화들하고는 다르게 이게 결국은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였고 가족 이야기였다는 그렇죠. 거죠. 이 영화는 참 특이한 게 갱스터 영화인데도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한 30분 이상 되는 결혼식 시퀀스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장면에서 세례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족들 간의 행사, 파티, 축제 이런 아주 화목한 행사를 보여주면서 교차 편집으로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음모와 총격전과 세례식을 거행하는 사이에 다른 패밀리를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교차 편집되는 거죠. 불안해요. 그러니까 행복할수록 평온할수록. 그리고 이제 말론 브란도가 죽는 장면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손자랑 할아버지가 이렇게 토마토 밭에서 뭐 이렇게 할아버지 잡으러 가는 막 이러면서 거기서 쓰러져서 죽잖아요. 이런 굉장히 가족적인 장면들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들어있는 갱스터 영화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과거의 갱스터 영화들의 주인공들은 주로 비명 행사했어요. 거리에서 이렇게 온몸이 구멍이 나서. 그렇죠. 근데 현실성 없게. 근데 대부에서는 보면은 이제 주로 집에서 침대에서 평안하게 이제 영면을 하시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게 큰 차이가 아니었나 싶고. 그 유명한 평론가 중에 폴린 케일이라는 여자 평론가가 있는데 대부 2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이 영화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욕망,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젊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고 싶어하는 욕망을 잘 건드린 영화다라고 해서 이제 아마 그런 면도 볼 때마다 사람들을 좀 애틋하게 하는 면이 있어서 오래 사랑받지 않았나 싶어요. 꼭 아버지가 깽이 아니어도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는 건 토마토밭과 결혼식과 세례시간 같은 행복한 이미지인데 그 이면에는 어떤 힘든 고생과 자본주의의 현실 같은 게 느껴질 거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맞죠. 잘 알겠습니다. 알파치노가 이때 몇 살이었을까요, 그러면? 지금 43년 전이니까. 그때도 아마 30대 아니었나 예상은 되는데, 사실 알파치노가 지금 현재 보여주는 연기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연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어떨 때 식상할 때도 있고, 어떤 영화는 좀 선택한 것이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데, 이때 대부 연기를 보면은 아니 알파치노가 저렇게 나직하게 얘기하는 연기를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좋아요 연기가. 그렇죠. 눈이 크잖아요, 되게. 굉장히 호소력 있는 눈이 되게 슬프고 답답한데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가 그냥 속는 건가? 근데 진짜 그런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은 로버트 드니로하고 알파치노가 같이 나왔지만 데뷔투에서는 같은 장면에는 한 번도 같이 나오지 않아요. 한 프레임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 장면이 마지막에 하나 있는데 결국은 안 만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96년도쯤에 마이클만 감독의 히트라는 영화에서 최초로 둘이 만나게 됐죠. 거장이죠. 40년생이시래요. 알프레도 제임스 파치노. 그러면 32살이었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나이로는 그 밑에 알파치노 열애. 부러워. 40살 연하. 완전 이뻐. 루실라 솔라와 연애를 한다고 하네요. 작가님 뺏으세요. 말도 안 돼. 하긴 말이 되는 거지. 자, 오늘도 역시 감사합니다. 빨리 저희 팀워크를 위해서라도 한번 회식을 해야 될 텐데. 자, 다음 주 그 예고를 이제 해주실 거라고요. 좀 제가 보고 오면 더 재밌을 거다. 뭐 이러는 건가요? 특히 DJ님이 보고 오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고요. 그보다는 제 게시판을 보니까 많은 분은 아니지만 몇몇 분께서 영화를 미리 알려주면 더 재밌게 들을 수 있겠다고 하셔서요. 다음 주에는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한국 영화에 배두나 씨가 연기했던 태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나 씨와 저도 약간 에피소드가 있죠. 그래요? 막걸리 파는 집이 있어요, 압구정동에. 근데 제가 예전에 화보를 한번 찍은 적이 있거든요.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구면이잖아요. 근데 사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긴 또 좀 애매한 동갑이라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들어가 있었고 친구분들이랑 오셨나 봐요. 근데 눈이 마주쳤는데 인사할까 말까 하다가 인사를 안 한 거예요. 배두나 씨도 하다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캥기는 거예요, 괜히.
인사할 걸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갔으니까 저희는 이제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나면서 네. 저희가 그때 군대 휴가 나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 월급이 한 7, 8만 원 할 때죠. 네. 근데 거기 막걸리 한 통에 8,000원을 하는 막걸리가 있었어요. 네, 산 어쩌고 막걸리라고. 주인장한테 주인 아줌마한테 봉투를 하나 달랐는데 이게 샴페인 담는 그런 봉투를 준 거예요. 제가 집에 싸가지고 가는 줄 알고. 거기다가 이제 막걸리를 담아서 저희 가면서 저쪽 테이블에 주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월급이 8만 원인데 4일치 월급을 몰아서 아까 인사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주고 나왔죠. 말로는 인사를 못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들었는데 되게 빵 터졌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뭐예요? 아니 저쪽 분이 그러니까 껍데기는 샴페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야? 왜 성시경 씨 열었는데 막걸리인 건 거야.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부탁해 볼게요. 예.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광고 듣고